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팔순놈을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를 쓴 황인철입니다. 정치와 경제가 사회과학 같지만 사실은 인문학이지요. 왜냐하면 정치와 경제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경제이론이나 정치이론의 근거에서 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의 근거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와닿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팔순놈을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2015년 1월 2일 금요일입니다. 을미년 새해에는 정말 모두 건강하시고 댁내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팟짱도 올해는 더 풍성한 뉴스와 정보로 애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향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우리 사회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2년간 우리 국민들이 더 행복해졌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10명 가운데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또 후보 시절부터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주장을 했지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복 지수는 매우 낮다는 것이 이 조사의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왜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고용과 복지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박근혜 대통령이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은 공약으로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씩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위 70%로 말을 바꿨습니다. 무상보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약속은 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세월호 참사로 수많은 아이들이 바다에 수장이 됐지만 단 1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권입니다. 물론 박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눈물은 흘렸지만 그 눈물의 값, 그 눈물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후속 대처들은 현재까지 어느 것 하나 유족들 또 국민들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윤회 씨 국정 개입 의혹 문건 파문 대응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온 국민을 그야말로 도탄에 빠뜨린 사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때 박 대통령은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면 대통령의 결단으로 정책의 방향을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다수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복지제도와 고용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박 대통령의 말대로 적폐를 해소하고 인사개혁을 이뤄서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2015년 을미년 새해 박근혜 대통령이 꼭 이뤄야 할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팟짱은 오늘 모두 세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신년사를 통해서 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올해는 해방 70주년, 분단 70년, 또 6.15 공동선언 1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역사적 의미가 각별한 이때
박근혜 정부는 정상회담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의 난관은 없을까요? 남북관계 전문가이자 국회 외통위원을 지내신 바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을 만나서 김정은의 신년사 그리고 2015년 남북관계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을미년 새해 우리 정치권은 어떻게 될까요? 세월호 참사를 시작으로 정윤회의 문건 파문까지 그야말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가보년을 보낸 여야 정치권. 을미년 새해 어떤 각오로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치부에서 여야를 각각 취재하고 있는 이경태, 최지용 기자를 통해서 여야 정치권 사정을 꼼꼼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정치권은 어떤 이슈들로 움직이게 될까요? 새해 벽두 새누리당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정치부에서 여당을 마크하고 있는 이경태 기자를 연결합니다. 이 기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경태 기자는 새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새해 계획은 열심히 사는 겁니다. 담배를 끊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던데 그런 건 없는 모양이죠? 네,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자, 지난 한 해 새누리당 적극적으로 마크를 해왔는데 올 한 해 움직임이 좀 분주한가요? 어떻게 좀 활동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 차에 접어든다는 게 좀 주목됩니다. 네.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굵직한 선거는 없지만 네, 실제로 이제 차기 총대선을 향한 물밑 움직임이 좀 빨라지는 시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여권 내 권력 지형이 변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키워드를 좀 꼽아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정윤회 문건, 개각, 원내대표 경선, 개헌, 남북 정상회담 이 정도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윤회 문건 파문과 관련해서 이게 유출에 대해서만 지난 연말 굉장히 시끄럽게 그 검찰 수사 결과를 오가면서 얘기가 됐지만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드러난 거나 밝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의 진실 공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그 개각 또 있을 예정이고 원내대표 경선 새누리당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살펴봐야 될 주요 이슈가 아닐까 싶고요. 개헌은 계속 제기된 이슈지만 청와대가 별 뜻이 없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 선거구제 개편도 그렇고요. 남북 정상회담도 올 한 해 굉장히 큰 뜨거운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선 검찰이 이르면 5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정윤회 문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네. 이미 여러 곳에서 예측한 대로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해서만 방점을 찍힌 수사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검찰 스텝이 좀 꼬이고 있습니다. 이 최아무개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네. 거기에서 조홍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습니다. 31일에. 그렇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이지회장이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검찰이 짜놓은 시나리오가 약간 흔들리는 모양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검찰 수사 발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신뢰도는 극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정치권 안에서는 또 이 논쟁에 접어들 것 같습니다. 당장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인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거의 사실무근을 결론 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네. 제가 아는 한에서 그 사람들 문고리 3인방 말하는 건데 자기 업무 영역에서 절대 벗어나서 행위를 할 사람들이 아니다. 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결국은 특검 도입 여부를 놓고 또다시 여야가 한동안 이제 진통을 겪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회 운영위원회는 9일 열리는 거죠? 네, 국회 운영위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국회 운영에 출석해서 이제 또 이 출석자를 놓고도 또 한동안 진통이 있을 텐데요. 네.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민정수석까지 출석을 해서 네. 이 뭐 감찰 결과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요구에 들어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네. 여당은 합의한 바 없다 이렇게 뻗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운영위도 열린다 하더라도 과연 얼마만큼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나올지 그거는 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가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요구에 얼마나 응할지 이것도 또 의문이고 설령 네. 출석을 한다 한들 그 내용에 얼마나 그 진솔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응대할지 이것도 의문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냥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면 결과적으로 특검, 국정조사 이런 요구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진실규명이 전혀 안 됐으니까요. 실제로 지금 그 내용 정윤회 씨가 국정 개입을 한 것인지 아닌지 했다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안 했다면 왜 이런 게 문제가 됐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밝혀야 되는데 그게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이주 회장이 허위 진술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면 왜 그렇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게 좀 밝혀져야 될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들은 굉장히 큰 미스테리, 권력 안의 미스테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정치권에서 그 내용을 좀 밝혀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과연 그 야당의 요구인 특검을 특검의 요구에 수용을 할까, 특검 요구를 수용할까 이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좀 어떻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가 박 대통령이 보여왔던 입장을 감안하면 네. 사실 특검이나 국정조사나 이런 것들을 수용하기가 좀 만무하죠. 다만 이제 박 대통령은 근본적 원인이 좀 인사라든가 박 대통령의 불통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다르게 접근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윤회 씨나 문고리 3인방 등 비선 실세들이 인사를 전행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인사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드러냈거든요. 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이주영 장관도 이제 해수부 장관 사표를 수리한 만큼 이제 개각도 해야 되고요. 네. 신년 여론조사 결과도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네. SBS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청와대나 내각에 대한 개편을 요구한 여론이 74.5%에 달했고요. KBS 역시 같은 답변을 한 사람들이 71.1%에 달했습니다. 네. 즉 국민 10명 중 7명은 무조건 개각이 돼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인물로 새 내각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정윤회 이 사건의 여파를 딛고 넘어가느냐 이게 준비가 될 텐데 네. 이제 새누리당도 이제 여기에 대비해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개혁 TF라는 거를 네네. 지난해 띄웠었거든요. 근데 지난 29일 날 논의한 결과라는 게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고 그리고 검증 자료를 언론에 유출한 의원을 처벌한다. 이런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청문회 무력화 법안을 좀 내놨죠. 한마디로 말해서 기각으로 인한 어떤 부정적 여파를 최대한 차단해보겠다라는 네. 거는 이제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인사청문 개혁 TF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선 1일자 신년 인터뷰에서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을 통해서 들어봤는데 이것은 야당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안이다. 특히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전혀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앞서 맞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주장이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청와대와 내각 그러니까 그 인사 개편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70%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수용적 태도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진실의 문을 열 수 있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전히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새누리당 의도대로 청문회법을 고치는 거는 거의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권 내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밝히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네. 문제는 이제 올해 네. 어떻게 이제 박 대통령의 영이 어느 정도나 오더가 먹힐 것인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네. 실제로 앞서도 박 대통령이 지난 12월 19일 날 그랬죠. 친박 중진만 모아서 비공개 만찬했다는 사실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최근 보니까 박 대통령이 이들만 아니라 초재선. 초재선 의원 몇 명을 비공개로 이제 청와대에 초청한 적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즉 뭐 대통령으로서는 당과 접점 늘려가면서 당 장악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5월에 예상되는 원내대표 경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정부가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논의적인 법안들이 많습니다. 뭐 비정규직법이라든가 네. 그 의료 민영화 논란이 있는 서비스 산업법이라든가 그리고 해외 파병법 뭐 여러 가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법들이 있는데 이 법들을 추진할 수 있는 당 원내 지도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박 대통령과 거리가 있는 인물이 원내대표가 되면은 이 같은 상황이 다 꼬이게 되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원내 지도부 구성에 따라서 여당 내 권력 지형이 좀 급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주자들이 독자 행보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예, 김무성 대표가 아무래도 대표적이죠. 뭐 친박 주류가 존재감 있는 여당을 만들겠다고 하더니만 존재감 있는 여당 대표만 보인다라고 괜히 힐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원내대표마저 청와대와 거리가 있으면 김무성 대표가 더욱 목소리를 크게 내게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 올해 후반기로 갈수록 아무래도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공천제도를 손보고 있는 보수혁신특위가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네. 그렇게 되면은 김문수 위원장도 더 큰 존재감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 모두 두 인물은 모두 다 비박이죠. 네. 이런 지금 현재 당내에서 굉장히 친박 주류가 고심하고 있는 게 네. 내세울 만한 차기 친박 주자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이미 여러 언론에서 차기 대권 주자 1위 꼽혔죠. 신년 여론조사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박 대통령이 새해 들어 처음 통화한 인물이 반 총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반 총장은 그 박 대통령이 지난해에도 반 총장하고 처음으로 통화했거든요. 네. 그리고 취임 후 2년 동안에도 4번이나 직접 만났어요. 이 반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는 건데 사실 지난 대선 끝나자마자 얘기가 나왔던 게 친박계에서 반 총장에게 굉장히 공을 들인다는 얘기가 있는 상황이라서 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반기문 총장을 친박계로 수용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친박계에서 대안으로 살펴보고 있다. 뭐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좀 이 인물이 들어오면은 뭐 차기 정권 내후 그 후반기 정권 창출에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아무래도 뭐 반기문 총장 여러 번 부인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기문 총장에 대한 러브콜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사실 여권 친박 주류가 공공연히 반기문 총장을 언급하거든요. 네. 일전에 얘기했던 국가 경쟁력 강화 포럼 친박 네. 의원 모임이죠. 네. 이 친박 의원 모임에서도 반기문 총장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 오찬 자리만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모임에서도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친박 주류의 의중은 어느 정도 반기문 총장에 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친박 주류의 뜻은 반기문 총장에게 가 있겠지만 반기문 총장 스스로는 좀 어떤 생각이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스스로 친박이 되려고 하는지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유엔 사무총장으로 남을지 그것은 뭐 본인의 뜻이니까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나저나 지난번 시간에서도 살펴주셨는데 이를테면 지금 새누리당 내부가 친박 대 비박 이렇게 계파 갈등이 굉장히 거세다라는 진단을 해주신 바 있는데요. 올해도 여전히 그 김무성 대표 그리고 또 그 원내대표 선출을 둘러싸고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이 되고 또 그거에 반발하는 작용이 있고 반작용이 있고 이럴 때 그 계파 갈등은 점점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안 그래도 지난번에 김무성 대표 흔들기를 지금 친박 주류가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비박들이 반박을 시작했어요. 비박 자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네. 청와대를 향해서 속 좁은 정치하지 마라. 이러다가 새누리당이 아니라 새눈치당이 되겠다라면서 이제 바로 꼬집었고요. 네. 그리고 뭐 김용태 의원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다가 안에서 이렇게 싸우면은 망하는 건 결국 우리 당이다. 뭐 이렇게 해서 친박들의 어떤 그 김무성 대표에 대한 흔들기를 비판했고요. 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을 직접 만났지만 네.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말을 전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한다. 소통 부재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고 정의학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요새 독자 행보를 세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학 그렇습니다. 국회의장도 박 대통령과 내가 지금까지 직접 통화한 적이 거의 한 번도 없다. 하면서 이제 대통령의 소통 부재를 굉장히 지적을 했죠. 네. 그래서 아까 키워드로 얘기했던 개헌이 네. 이런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야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비박이 굉장히 개헌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친박은 이를 결사저지하고 있어요. 함진규 의원이 지난 30일 그 국가경쟁력 강화 포럼 오찬에서 논의한 내용을 전달할 때 네. 개헌을 또다시 이제 경제를 활성화해야 될 시기에 개헌을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다. 네. 이런 얘기를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친박은 개헌은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고 네. 비박은 올해 꼭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문제를 놓고 또 자충우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를테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뭐 7인들을 따로 불러서 모임을 갖고 또 새누리당의 초재선 의원들을 또 따로 불러서 또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지금 국내 정치가 제대로 안 풀리고 또 2014년 한 해 내내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뭐 세월호 참사를 시작으로 해서 막판에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파문까지 박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그야말로 굉장히 괴로웠던 한 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2015년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여전히 박 대통령에게는 험로가 예상되는 아주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가능한 걸로 보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취임 이후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첩 조작 사건도 있었죠. 작년에는 그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네. 여러모로 뭐 박 대통령이 이렇다 할 만한 뭘 내놓은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집권 3년차에는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그런 게 딱히 없습니다. 딱히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 뭐 아시다시피 민주노총도 이 비정규직법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지금 총파업을 결의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정이 스무스하게 흘러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건지도 모르겠으나 왜냐하면은 뭐 이게 정상회담이라는 게 확실한 성과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신년사로 이제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해빙 무드가 조성됐고 이 정부 측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뭐 네. 유길재 장관이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 당국 간 대화를 기대한다 하면서 화답을 한 상황이고요. 네. 여당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지금 반기고 있습니다. 뭐 김정원의 수석부 대표는 연평도 문제, 천안함 문제, 뭐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런 것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더군요. 그래서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좀 그 집권 4년째 성과를 내자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정부 여당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이 올 한 해 뭔가 국내 정치를 위해서라도 돌파구를 여는 한 해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걸로 보이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의 그 장치들을 마련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당 안에는 친박과 비박의 혈흔이 낭자하는 쟁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우리들이 늘 따라가면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이어서 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치부에서 야당 취재를 맡고 있는 최지용 기자를 연결합니다. 최 기자 나와 계신가요? 예, 오마이뉴스 최지용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작년 한 해 최지용 기자 덕에 저희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파문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올해도 더 파이팅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을미년 새해 우리 최지용 기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결혼?
아니요. 네, 저는 금연 계획이 있습니다. 아, 금연 계획이 있어요. 아, 담배값이 오르니까. 예, 정부의 이 흡연자 핍박 정책에 굴복해서 네. 어쩔 수 없이 담배를 끊게 됐습니다. 아니 맞서야지 왜 핍박 정책에 그럴 용기가 맞서야지. 없습니다, 저는. 그럴 용기가 없어요? 아, 네. 그럴 용기를 발휘하기에는 오마이뉴스 월급이 너무 적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금연은 하는 게 좋습니다. 담배를 많이 네. 피우는 것보다 금연하시는 게 좋고요. 올 한 해 최지용 기자 금연으로 더욱 건강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2014년 우리 국민들에게는 정말 아픈 한 해였는데요. 세월호 참사로 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고 뿐만 아니라 작년 초죠.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로 또 많은 대학생들이 또 판교 테크노밸리 사고로 또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아주 안타까운 한 해였는데요.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 이 양띠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새정치연합은 일단 2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 전당대회 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신년사들 이제 각 당권 주자 신년사 또는 문희상 위원장의 신년사 등에서도 어떤 큰 메시지를 살필 수 있다기보다는 어떤 덕담 수준의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특히 강조를 했다고 한다면 올해가 이제 그 광복 70주년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남북 관계 문제 등등에 좀 더 이제 힘을 싣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전국 선거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전국 선거는 없고 당권 선거가 있다 보니까 어떤 대외적인 어떤 메시지보다는 당 내에 내부를 단속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해방 70주년, 광복 70주년 맞이하는 해가 바로 2015년 한 해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 야당으로서는 무엇보다 자기 정치를 꽤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28 전대 이후에 뭔가 좀 해보자 이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사실 당이 어떤 대외적인 활동에 집중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을지로위원회라든가 당내 네. 어떤 특별한 기구 중심으로 또 이제 지금 자원외교 관련해서 또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정도 현안에만 대응을 하지 사실 전당대회에 당력이 몰리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이 이슈에 대응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처에 지금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민주노총은 이제 1월 1일자로 공투본 만들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항한 노동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본격화하겠다. 총파업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있죠. 총파업도 네. 예고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파문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고 이슈들은 도처에 널려 있는데 또 세월호 특위도 문제죠.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지금 전부 전당대회로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밖의 이슈들은 전부 2월 8일 이후에나 좀 본격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오늘 정치권이 이제 연초에 이제 큰 뉴스가 원래 별로 없는데요.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오늘은 전당대회 관련해서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한 네, 박지원 빅투 후보가 중에 하나죠. 예, 새정치연합의 당명을 다시 새정치민주당으로 바꾸겠다라는 공약을 네. 이야기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네. 여기에 또 안철수 의원이 또 이제 이 통합 정신을 해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반대 의견을 냈고요. 네. 사실 연초부터 이런 당내의 이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큰 계기가 있지 않는 이상은 아마 전당대회 전까지는 이렇게 무난한 어느 정도 연초 분위기를 당의 전당대회 흥행에 오히려 집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새정치민주당이냐 새정치민주연합이냐 국민들이 보기에는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통합정신을 해치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군요. 자, 그렇기도 하고 또 민주당으로 굳이 바꿔야 될 이유도 잘 모르겠고요. 도로민주당. 양쪽이 다 좀 그렇습니다. 도로민주당이 되려는 것이냐 이런 비판도 있겠네요. 더 큰 민주당이라기보다는 그런저러한 짜잘한 이슈들을 가지고 쟁투를 하는 이런 모양새인 것 같은데 어제 신년 단배식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도 별 얘기가 안 나온 모양이죠? 예, 단배식에는 이제 비대위원들과 문희상 위원장 그리고 당권 후보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네. 아주 간단하게 서로 떡을 썰고 서로 담소를 나누고 덕담하는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네. 좀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그 여러 현안들이 있지만 그런 현안들을 언급해서 야당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 메시지를 던지기보다는 가볍게 서로 새해 인사를 하는 그런 분위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이슈는 굉장히 많은데 일단 야당은 제1야당으로서 뭔가 결기가 느껴지는 그런 담배식이라기보다는 그냥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네.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뭐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고 본격적인 시동은 2월 8일 이후에나 전당대회가 끝나야 야당다운 활동을 그때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당대회 준비는 착착 뭐 문제없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겁니까? 예, 2월 7일에 이제 컷오프가 결정이 되겠고요. 1월 7일이요? 네, 1월 7일에 컷오프가 결정이 다음 되고. 주군요. 예. 네,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뭐 컷오프가 결정이 되면 이제 그 당대표 후보는 3명. 네.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는 7명으로 해서 이제 이 8명이죠. 본격적인 8명으로 해서 네.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들어갈 것 같고요. 네. 이제 제주도를 시작으로 1월 10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선거 유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은 1월 내내 전국 순회 경선을 치르면서 이 경선 흥행몰이에 나설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1월 9일 다음 주 후반부터는 그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건 좀 어떻게 준비가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운영위원회는 제대로 열리는 겁니까? 운영위원회 관련해서는 일단은 뭐 1월 9일에 운영위원회가 잡혔다는 거는 그 이전에 이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당에서 계속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이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운영위를 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운영위가 지금 결국 미뤄져서 1월 9일에서야 잡힌 건데 뭐 그 사이에 이제 검찰이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면 운영위원회 자리는 아무래도 그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반복해서 이제 앵무새처럼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될 공산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야당에서 새로운 어떤 증거 자료라든가 새로운 의혹을 가지고 이 운영위원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정리하는 수준에서 밖에 나올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했으니까 이 사안은 여기서 이제 정리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아마 정리될 공산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정윤회 문건 관련해서 일단락을 짓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예정하고 있는 신년 기자회견으로 이제 이슈가 옮겨가게끔 자연스럽게 하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어떤 구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려도 안고가 없는 뭐 그런 운영위원회가 된다면 사람들이 좀 허탈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야당이 좀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해서 여기서 좀 새로운 사실들이 좀 밝혀지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좀 해보게 됩니다. 정윤회 씨, 김기춘 비서실장이 처음 이제 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문건 공개 이후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김기춘 비서실장의 입에 좀 어쨌든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 출입기자단 연말 송년 모임에도 뭐 나오려고 했다가 안 뭐 5% 하자고 했다가 뭐 그럴 수 없다고 하니까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운영위원회 때는 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 그것도 굉장히 주목되는 바입니다. 다음 주에도 뉴스가 굉장히 많겠습니다. 네, 다음 주가 좀 바쁠 것 같습니다. 예, 정치권에서 얼마 전부터 그 야당의 신당 창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큰 지지율이 나왔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예, 18.7%라는 지지를 얻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뭐 사실 이게 다 휴대전화로 전체 1,530명한테 전화한 건데 사실 휴대전화 여론조사에서는 원래 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 유선전화와 섞어서 했을 때보다요. 그리고 이제 휴먼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업체에서 했는데요. 이곳이 약간 또 뭐 그동안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다른 기타 여론조사 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경향은 비슷합니다. 여전히 새누리당이 높고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을 지지부진한 그런 경향은 높은데 수치적으로는 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좀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뭐 정확하게 어떤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참고로서 한다면 어쨌든 새로운 신당에 대한 요구가 국민적 요구가 좀
있긴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안철수 대표가 진행했던 신당의 여파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특히 수도권과 호남에서 네.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그런 거 비춰봤을 때 어느 정도 이런 신당에 대한 요구의 경향성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기력한 야당, 강한 야당 또는 싸우는 야당에 대한 어떤 그 국민적 이익 앞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야당에 대한 어떤 그 반대급부적으로 여전히 존재하는 무당파층이 있다. 이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연말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나오자마자 이른바 제야 원로들이 그 국민 네네.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새로운 그렇습니다. 형태의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주장도 했었는데 여기 105인 서명 모임 이렇게도 일컬어지던데 이 모임은 그 신당하고 좀 뭔가 연계가 되는 겁니까? 이게 이분들이 예. 신당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제가 이제 양기환 스크린커터 연대 이사장이 여기서 이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오늘 통화를 해보니까 신당의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선언 자체는 새로운 신당의 창당을 촉구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건 아니었고요. 네. 여기에 또 종교인들도 있고 학계 인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치권으로 곧장 연결될 수 있는 동력은 전부 다 그렇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여기서 어떤 토양을 만들고 그런 신당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기존의 정치인들 중에서 어떤 좀 의식이 바뀐 새로운 좀 인식을 가진 사람 또는 이제 노동계나 시민사회 등등에서 이 정치권으로 다시 진출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신당의 토양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이 모임에서도 신당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모체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곧 국민 모임이 신당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네. 또 신당을 만들기 위한 어떤 전초기구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를테면 이분들이 원하는 게 그 도로민주당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정의당이나 물론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했지만 여전히 그 세력은 남아 있는 것이니까요. 네네. 이런 분들을 다 종합해서 이른바 더 큰 야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에 맞설 수 있는 더 큰 야당을 만들기 위한 미랄이 되겠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고 거기에 원로들이 네. 대거 참여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기존의 야당들이죠. 정의당이나 또 통합진보당 과거 구통합진보당 세력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해산은 됐지만요. 그리고 또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주장에 얼마나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기존의 정당들, 기존의 야당들은 좀 이런 국민 모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새정치연합은 좀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계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신경 쓰는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문희상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이제 마지막 비상대책 회의에서 네. 이 신당과 관련한 언급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신당 창당은 언제든 환영하지만 그 신당이 이 시대 사명에 지금 역사 흐름에 맞는 정당인지는 확신하지 못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정동영 상임 고문 등이 이제 탈당과 신당 합류의 그 의사를 내비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당이 현재 이런 상태가 된 것에는 정동영 상임 고문에도 책임이 있다. 네. 당을 구하는 것은 탈당은 당을 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견제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네. 정의당도 오늘 천호선 대표가 네. 이런 움직임에는 공감하지만 네.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약간 좀 관망하는 태도를 좀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이 국민 모임 측에서는요, 특히 그 문희상 위원장의 발언을 상당히 문제점을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어쨌든 105명의 이 사회 각계 인사들이 이런 선언을 했는데 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야권 성향의 또는 또 과거에는 민주당 지지를 했기도 했고 네. 그리고 진보적 인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런 선언을 했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대 정신에 부합하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좀 상당히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문제점을 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양측이 서로 격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 좀 신경질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를테면 지금 그 새누리당의 독주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그 앞서 나가는 독주하는 이 상황에서 이걸 좀 브레이크를 걸려면 좀 야당의 진영이 좀 더 넓어질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만나서 어떤 야당이 만들어질지 야권의 재편이 될 수는 있을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국민모임 앞으로 어떤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건요. 오늘 처음으로 밝힌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신당으로 가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계속 하고 있었고요. 뭐 그 과정에서 다른 뭐 진보 정당들과의 뭐 이런 걸 떠나서 새정치연합과 어떤 거리를 두겠다라는 것도 명확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4월 29일 날 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이제 서울 관악을과 그리고 성남 중원 그리고 광주 서구을에서 이제 재보궐선거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여기에 정치적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게 선거에 참여하겠다라는 네. 의사로 보여지고요. 그 이전에 창당과 그리고 차기 재보궐의 선거에 참여하는 게 아무래도 이 국민 모임에 현재 가지고 있는 로드맵일 것 같고요. 네. 이를 위해서 1월 달에 서울과 부산, 광주에서 이제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1,000여 명 가까이가 이제 참여하는 2차 선언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4.29 재보선이 벌써부터 야권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최지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